결혼한 지 10년 우리 부부에게 아이는 그저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수차례의 시험관 시술과 인공수정을 거쳤지만 매번 실패했죠. 병원 대기실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결과를 기다리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서진이는 눈물을 참으며 괜찮다고 다음에 또 도전하자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 점점 깊어지는 상처가 보였습니다. 여보, 오늘 뭔가 이상해. 어느 평범한 화요일 아침, 서진이가 화장실에서 나오며 한 말이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처음엔 몸이 안 좋은가 걱정했는데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생리가 열흘이나 늦었어. 우리는 너무 많은 실패를 겪어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약국에 들러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서진이는 화장실에 들어갔고 나는 문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죠. 여보. 화장실 문이 열리고 서진이가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두 줄이 선명하게 그어진 테스트기가 들려 있었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였죠. 다음 날 병원에서 확인했을 때 의사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네요 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38살의 나이 그리고 그동안의 불임 이력을 고려하면 자연 임신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했어요. 하지만 초음파 화면에 나타난 작은 생명체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서진이는 외국계 대기업의 최고 경영자 비서로 일하고 있었어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그녀는 계속 출근했습니다. 아직 몸이 괜찮으니까 출산 전까지는 일할 거야. 그렇게 말하는 서진이의 얼굴에는 행복감이 가득했죠. 10달의 시간이 흘렀고 드디어 우리 아이가 세상에 나오는 날이 왔습니다. 진통이 시작되고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서진이는 내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고통과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 곧 만나겠네, 우리 아기. 출산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서진이의 비명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우더니 이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간호사가 아기를 들어올렸을 때 나는 눈물이 흘러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기 머리카락이 금발이네요. 혹시 외국인 유전자가 섞인 건가요? 간호사의 농담처럼 던진 말에 나는 웃을 수 없었어요. 분명한 금발의 머리카락이 아기의 작은 머리를 덮고 있었거든요. 서진이와 나 그리고 우리 양가 가족 모두 검은 머리카락을 가진 순수한 한국인인데 말이죠. 그 순간부터 내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진이는 출산의 고통에서 회복 중이었고 나는 육아휴직을 내서 아내와 아이를 돌보고 있었죠. 우리 부부는 10년 동안 기다렸던 아이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이상한 감각이 밀려왔어요. 아기의 금발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죠. 눈동자는 갈색이 아닌 옅은 회색빛을 띠었고 피부톤은 우리 부부보다 훨씬 하였어요. 얼굴형도 동양인의 특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서진아, 혹시 우리 가족 중에 금발인 사람 있었나?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던 중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진이는 잠시 손을 멈추더니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럴 리가 있겠어. 아마 유전자 변이 같은 거 아닐까? 의사 선생님도 가끔 그런 일이 있다고 하셨잖아. 그녀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눈빛이 살짝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10년을 기다린 아이였고 우리의 기적이었으니까요. 육아를 함께하며 지내는 날들, 아기는 날이 갈수록 예뻐졌습니다. 하지만 그 예쁨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내 눈, 내 코, 내 입. 어디에서도 나를 닮은 모습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서진이를 닮았다고 생각하려 해도 그녀의 특징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여보, 나 회사에 복귀해야 할 것 같아. 아기가 100일을 앞둔 어느 날 서진이가 말했어요. 출산 휴가가 끝나고 육아 휴직을 쓸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뀐 것이었죠. 왜? 아직 아기가 너무 어린데.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대.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 우리 경제적으로도 더 여유가 필요하잖아.
서진이의 설명은 합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다른 무언가를 느꼈어요. 그렇게 서진이는 아기가 100일이 되던 날부터 다시 출근을 시작했고 나는 육아휴직을 연장해 아기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서진이의 핸드폰 알람이 울렸어요. 그녀는 샤워 중이었고 나는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고 있었죠. 알람 소리가 계속되자 끄려고 핸드폰을 집어들었는데 화면에 뜬 알람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잔홈 스케줄.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존, 누구지? 그리고 왜 하필 우유병 이모티콘이? 머릿속에 수많은 의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진이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하지만 그날부터 내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출근한 후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아기는 낮잠을 자고 있었고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잔이라는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진이는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니 외국인 동료가 있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왜 그의 스케줄이 서진이의 핸드폰에 있는 걸까요? 그것도 우유병 이모티콘과 함께. 결국 참을 수 없는 호기심에 서진이의 핸드폰을 열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우리의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입력하고 메시지 앱을 열었죠. 상단에 잔 밀러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메시지를 열자 영어로 된 대화들이 쭉 이어져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업무 관련 내용이었지만 몇 달 전부터는 점점 사적인 내용이 많아졌더군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난 날짜 즈음의 메시지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Baby looks like you. 도즈 블란드 HAI야 언드 그레이 아이즈. SHES 퍼펙트. 사진도 함께 첨부되어 있었어요. 병원에서 찍은 우리 아기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진이의 답장. Yes. SHES 뷰터펄. I wish things could be different. 손이 떨려왔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이어서 사진첩을 열었죠. 그곳에는 서진이와 한 외국인 남성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미팅처럼 보이는 사진도 있었지만 둘이서만 찍은 사적인 사진도 있었어요. 남자는 금발의 회색 눈동자를 가진 서양인이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확실히 하고 싶었습니다. 인터넷을 열고 서진이가 일하는 회사 이름을 검색했어요.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임원진 소개를 찾았죠. 그리고 거기에 그가 있었습니다. 잔 밀러, 이그제큐티브 더렉터. 서진이가 비서로 모시는 인물이었어요. 사진 속 그의 모습을 보니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금발, 회색 눈동자, 서구적인 얼굴형. 우리 아기와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죠. 혹시 입 밖으로 말을 꺼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의심, 아기의 외모, 서진이의 미묘한 행동 변화.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유전적 변이일 수도 있고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아기가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아기 방으로 향했어요. 작은 침대에 누워 울고 있는 아기를 안아 올렸죠. 금발의 머리카락, 회색빛 눈동자. 이 아이는 정말 내 아이일까? 그날 밤 서진이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나는 평소와 같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서진이가 아기에게 젖을 물리는 모습을 지켜보며 나는 결심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유전자 검사를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나는 아기를 데리고 소아과에 갔어요. 정기 검진을 핑계로요. 그리고 의사에게 조용히 부탁했습니다. 아이와 나의 유전자 검사를 해달라고. 의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내 진지한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그 일주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검사 결과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어요. 의사는 봉투 하나를 내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결과를 보고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이미 결과를 짐작할 수 있었어요. 병원을 나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려 봉투를 제대로 열 수 없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지를 꺼냈죠. 친자관계 확률 0%. 검은 글씨로 적힌 이 문장이 내 세계를 무너뜨렸습니다. 나와 아이는 친자관계가 아니었어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었습니다. 심장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어요. 눈앞이 아득해졌고 귀에서는 이명이 울렸습니다. 공원에 앉아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고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뛰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내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서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였어요. 그 아이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태어난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은 순수한 생명이었죠. 집에 도착했을 때 서진이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아기는 보모 아주머니가 돌보고 있었어요. 아기 방으로 들어가 보니 작은 침대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금발의 머리카락이 이마에 살짝 내려와 있었어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 배신감, 상실감. 하지만 동시에 이 작은 생명체에 대한 애정도 함께였어요. 10달 동안 서진이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지켜보며 기대했던 시간들, 아기가 태어났을 때의 그 벅찬 감동, 그리고 지난 석 달 동안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 아기는 눈을 떴습니다. 회색빛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 순수한 눈빛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 아이는 내 피가 아니었지만 이미 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 서진이가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같이 다녀왔어요 라고 인사하며 들어온 그녀를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10년의 결혼 생활, 그 모든 시간이 거짓이었던 걸까요? 여보 왔어. 저녁 준비됐어.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무슨 일 있어? 안색이 안 좋네.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날 밤 우리는 평소와 같이 저녁을 먹고 아기를 함께 목욕시키고 재웠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죠.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서진이가 샤워하는 동안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해야 할지, 어떻게 서진이와 마주해야 할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이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결국 나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을 물어볼 거예요.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서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좀 일찍 들어올 수 있어? 얘기할 게 있어. 서진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7시쯤 들어올게. 그날 하루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기를 돌보며 시계만 쳐다봤어요. 6시, 6시 30분, 7시. 그리고 마침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어요. 서진이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렸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아기는 이미 잠들어 있었죠. 여보, 무슨 얘기하고 싶다고 했어? 서진이가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그녀를 마주 보았어요. 앉자. 우리는 서로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서진이의 눈에는 의문이 가득했어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아, 이 아이 누구 아이야? 순간 서진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그녀의 눈이 커지더니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연히 우리 아이지.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어요. 나는 주머니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유전자 검사했어. 나와 아이는 친자 관계가 아니야. 서진이는 결과지를 바라보더니 얼굴을 양손으로 감쌌어요. 그리고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진이의 흐느낌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어요. 10년의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존 이사님, 회식 때 술김에 난 그냥 너무 외로웠어. 서진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됐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계속된 시험관 실패로 너무 지쳐 있었어. 그날 회식에서 존 이사님이 위로해 주셨고, 실수였어. 정말 한 번뿐이었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럼 존은 알고 있어? 이 아이가 자기 아이란 걸. 서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그에게 말했어. 하지만 그는 책임질 생각이 없었어. 임신 사실을 알리자마자 한국지사에서 본사로 복귀했어. 연락도 끊었고. 서진이는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나 사표 냈어.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더 이상 그 회사에서 일할 수 없었어. 그리고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어. 너에게 말할 용기가 없었어.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이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임신 사실을 기뻐하던 모습, 그리고 출산 후 다시 일을 시작하겠다고 했던 이유도요. 존은 한국을 떠났어. 미국 본사로 복귀했대. 그 후로 연락이 없었어. 최근에 다시 한국에 오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뿐이야. 서진이의 고백은 계속됐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존과의 만남, 그 실수의 밤, 그리고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의 혼란과 두려움까지. 너에게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너무 두려웠어. 널 잃을까봐. 나는 침묵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마음속에는 분노가 가득했지만 동시에 슬픔도 컸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모든 것이 불확실해졌어요. 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진이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제발, 아이에게는 잘못이 없어. 제발. 나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방을 꺼내 몇 가지 옷을 넣었어요. 그리고 지갑과 휴대폰을 챙겼죠. 거실로 나오자 서진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친구 집에 있을 거야. 연락할게. 그렇게 나는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서진이의 흐느낌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내 마음도 이미 산산조각이 났으니까요. 친구 민수의 집에서 지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서진이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왔지만 대부분 받지 않았어요. 단지 아이가 잘 있는지만 물었을 뿐이죠. 형,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거야? 민수가 맥주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작은 아파트 베란다에 앉아 있었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죠.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다.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아이를 두고 갈 수도 데리고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법적으로는 내 아이였지만 생물학적으로는 타인의 아이였으니까요. 형이 뭘 결정하든 내가 옆에 있을게. 민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부터 내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묵묵히 나를 받아주는 그가 고마웠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 아이는 어떡할 거야? 민수의 질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아이. 생각만 해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분명 내 피는 아니었지만 지난 석 달 동안 함께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이 내 손가락을 꼭 잡았던 순간들, 내 품에 안겨 잠들었던 밤들. 모두 지울 수 없는 기억이었죠. 아이에겐 죄가 없잖아. 민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맞아요. 그 아이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어요. 태어난 환경을 선택할 수 없는 무고한 생명체였죠. 하지만 내가 그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매일 보며 서진이의 배신을 떠올리게 될 텐데. 이혼을 생각 중이야?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주변에서는 다들 그러라고 해. 변호사도 만나봤어.
법적으로는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된대. 법률 상담을 받았을 때 변호사는 명백한 부정행위로 내가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했습니다. 재산 분할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가 싶었어요. 10년이라는 시간, 그 모든 추억들이 한순간에 무너진 상황에서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마음이 그렇게 쉽게 결정되지 않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진이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기가 열이 나요. 병원에 데려갔는데 감기래요. 괜찮을 거래요. 걱정하지 말고. 서진이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녀도 많이 힘들었겠죠. 아이를 혼자 돌보면서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하느라. 알았어. 약은 잘 먹이고. 내일 들를게.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아이가 아프다는 소식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 작은 생명이 고통받는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 없었죠. 형, 내 생각은 알지. 난 형이 그 아이를 키웠으면 좋겠어. 민수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왜? 그 아이는 형의 사랑을 받아야 해.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구든 진짜 아버지는 형이잖아. 그 아이를 키우고 사랑해줄 사람. 민수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맞아요. 진짜 부모는 피보다 사랑으로 결정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서진이는 어떻게? 그 배신을 어떻게 용서해?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용서와 함께 사는 건 다른 문제야. 형이 서진이와 계속 살 수 없다면 그건 그거대로 결정하면 돼. 하지만 그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해.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서진이와의 10년 결혼 생활, 아이를 갖기 위해 함께 노력했던 시간들, 그리고 지금의 이 상황. 다음 날 아침 서진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오후에 집에 갈게. 아이 상태는 어때?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열은 내렸어. 기다릴게. 오후가 되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이 문을 열면 다시 그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어요. 서진이는 아이를 안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붓고 충혈되어 있었어요. 많이 울었던 모양입니다. 왔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나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어요. 아이는 서진이의 품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얼굴이 조금 상기되어 있었지만 많이 나아 보였어요. 열은 어때? 내렸어. 의사 선생님이 준 약 먹이니까 좋아졌어. 우리는 어색하게 마주 앉았습니다. 할 말은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침묵이 흘렀죠. 생각해봤어. 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이는 긴장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아직 결정하진 못했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이 아이는 내가 책임질 거야. 서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서 안도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우리 사이는 시간이 필요해. 용서할 수 있을지,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이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건 알아. 그렇게 우리의 부서진 일상은 조금씩 새로운 형태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이와 별거 상태로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나는 여전히 민수의 집에 머물고 있었지만 매일 집에 들러 아이를 보았어요. 아이는 감기에서 완전히 회복되어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 작은 미소를 볼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서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시간 괜찮으면 좀 만날 수 있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어디서? 집에서. 아이도 보고. 알았어. 2시쯤 갈게. 약속 시간에 맞춰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서진이가 아이를 안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평소보다 조금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정리했고 옅은 화장도 했더군요. 들어와.
거실에 앉자 서진이는 아이를 내게 건넸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았어요. 아이는 내 품에 안기자 작은 손으로 내 셔츠를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 서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소파 옆 작은 테이블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게 뭐야? 존이 보낸 거야. 아이의 양육비. 그리고 편지. 놀라움에 눈이 커졌습니다. 존, 그가 연락을 했다고요? 언제부터 연락했어? 네가 집을 나간 후에. 그에게 연락했어.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지. 서진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결연함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처음엔 거부했어. 하지만 내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자 결국 양육비를 보내겠다고 했지. 하지만 난 그걸 원하지 않아. 서진이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나는 한 손으로 아이를 안은 채 다른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이건 네가 결정해. 받든 돌려보내든 내 마음대로 해. 봉투를 열어보니 상당한 금액의 수표와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편지는 영어로 쓰여 있었어요. 대충 훑어보니 존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이에 대한 법적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신 정기적인 양육비를 보내겠다고 했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해? 서진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더니 대답했어요. 난 그의 돈이 필요 없어. 그리고 그가 이 아이의 인생에 관여하는 것도 원치 않아. 하지만 이건 네가 결정할 일이야. 아이가 내 품에서 꼼지락거렸습니다. 작은 눈을 깜빡이며 나를 올려다봤어요. 회색빛 눈동자였지만 그 안에는 순수함이 가득했습니다. 이 아이는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는 무고한 존재였어요. 한 번만 이 아이를 봐줘. 이 아이가 자라는 동안 그 웃음을 보고 싶지 않아. 서진이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나는 다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눈은 낯설지만 웃음은 분명 나와 닮아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나를 향한 웃음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나를 아버지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서진아.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진이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난 아직 널 완전히 용서하진 못했어. 하지만 이 아이에게는 내가 아버지야. 서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어요. 존의 양육비는 받지 않을 거야. 우리가 키울 수 있어. 그리고 그가 이 아이의 삶에 관여하는 것도 원치 않아.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내 품에서 편안하게 있었어요. 작은 손으로 내 얼굴을 만지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아이 이름. 아직 정하지 않았지. 서진이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정하지 못했어요. 임시로 아기라고만 불렀죠. 아직. 네가 돌아오길 기다렸어. 하은이 어때? 하늘 은혜라는 뜻이잖아. 이 아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니까. 서진이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은이. 좋은 이름이야. 그렇게 우리는 아이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하은이. 우리의 작은 은혜. 하은이가 첫 돌을 맞이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서진이와 나는 별거 상태로 공동 양육을 시작했습니다. 평일에는 서진이가 하은이를 돌보고 주말에는 내가 데려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용서는 아니었지만 책임이었습니다. 하은이에게 최선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결정이었어요. 서진이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내게 다시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지 않았어요. 다만 하은이를 위해 좋은 부모가 되자고 말했죠. 돌잔치는 조용하게 진행했습니다. 양가 부모님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어요. 하은이는 금발 머리카락이 좀 더 짙어졌지만 여전히 회색빛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하은이는 우리의 아이였으니까요. 아빠.
하은이가 내게 두 팔을 벌리며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따뜻함도 느껴졌습니다. 나는 하은이를 안아들었어요. 그녀의 작은 몸이 내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 하은이, 이제 1살이구나. 하은이는 웃으며 내 뺨에 뽀뽀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흘렀어요. 이 아이는 내 피가 아니었지만 이미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고 서진이는 하은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정리를 마치고 내 아파트로 향했어요. 별거 후 새로운 아파트를 구했거든요. 작지만 하은이가 주말에 오면 지낼 수 있는 방도 마련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아 오늘의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하은이의 웃는 모습, 첫걸음말을 떼는 모습, 돌잡이에서 연필을 짚는 모습.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매주 일요일은 하은이와 함께 산책하는 날이었어요. 아침 일찍 서진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벨을 누르자 서진이가 하은이를 안고 문을 열었어요. 안녕, 잘 잤어? 서진이는 미소 지으며 하은이를 내게 건넸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이제 하은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과거의 일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요. 응, 하은이도 잘 잤대. 오늘 날씨 좋네. 산책하기 딱이다. 하은이를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을의 시원한 바람이 불었어요.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은이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주변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어요. 공원에 도착해 하은이를 유모차에서 내려 잔디밭에 앉혔습니다. 그녀는 작은 손으로 풀을 만지며 즐거워했어요. 나는 옆에 앉아 그런 하은이를 지켜봤습니다. 아빠. 하은이가 다시 나를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 또다시 마음이 무너졌어요. 나는 하은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아기 샴푸 향기가 났어요. 아빠가 여기 있어, 하은아. 하은이는 내 품에 안겨 편안하게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혈연 관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진정한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고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시간이 흘러 하은이는 3살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금발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이 하은이만의 특별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진이와 나는 여전히 별거 상태였지만 하은이를 위해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어요. 아빠, 이거 봐. 하은이가 그린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3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가운데 작은 사람이 하은이, 양옆은 서진이와 나였습니다. 우리 가족이야. 하은이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었어요. 형태는 달라졌지만 하은이에게는 여전히 아빠와 엄마가 있었습니다. 서진이와 나는 완전한 화해를 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과거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갔어요. 하은이가 5살이 되던 해, 우리는 처음으로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가족 여행이었죠. 하은이를 위한 결정이었지만 어쩌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바닷가에서 하은이는 모래성을 쌓았습니다. 서진이와 나는 옆에 앉아 도와주었어요. 그렇게 함께 있는 시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어요. 여보. 서진이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호칭이었어요.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까? 우리. 그녀의 눈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공존했습니다. 나는 잠시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다시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처럼요. 천천히. 다시 시작해보자. 서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은이는 우리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하은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우리 부부는 조심스럽게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은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요. 가끔 하은이가 자신과 다른 아이들의 차이점을 물을 때면 우리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요. 하은이는 특별한 아이야.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준 선물이라고. 그 아이의 눈동자는 나를 닮지 않았지만 그 웃음과 마음은 분명 우리 가족의 일부였습니다. 혈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하은이를 통해 배웠어요. 그것은 바로 사랑과 책임이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나는 여전히 하은이와 산책을 합니다. 이제 그녀는 내 손을 잡고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작은 손이 내 손을 꼭 잡을 때마다 나는 다시 한번 무너집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갑니다. 그녀의 아버지로서 온전히 그리고 진심으로. 아빠, 나 정말 사랑해. 하은이가 어느 날 갑자기 물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세상 누구보다도 하은아. 그것이 진실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동자는 나를 닮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 어떤 아이보다도 깊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